잡았으니까 다시 인사드려야겠네요. 한남대 사과에 있는 이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러 요즘도 학생들이 들어오거든요. 요즘도 역사를 공부하면 도대체 도움되는 게 뭐냐, 참 답하기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인문학을 전공한 아이들이 이제 역사 전공만 한 건 아니고 졸업한다고 이제 이런저런 기업들에 취업도 하고 전공을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질문은 첫 시간 첫 학기 강의할 때마다 저도 새롭게 늘 제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아이들도 그렇게 알고 있죠. 과거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려면 과거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고요. 역사적 비판이라고 하죠. 하나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찾는다고 하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걸 알게 되는데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도대체 왜 발생했느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냐. 결국은 인간관계나 국가관계나 민족관계나 지역 갈등이나 뿌리가 있죠. 뿌리. 그 뿌리는 사실 정답이 없고요. 인간관계의 갈등도 정답이 없다시피 그 뿌리를 정확하게 비판적으로 봐야 되고 또 이해도 해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지 않으니까 역사학이라는 분야가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어서 저도 월급받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네 가지 정도 주제를 제안해 드렸더니 그 중에는 뭐 유태인 대학살과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악의 평범성의 문제, 그다음에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문제, 이런 그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다 탈락했어요. 탈락하고 이 주제가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되어 있었고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만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선택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이기도 하고 너무 쉽게 접근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목을 여러 가지 고민하기에는 너무 쉬운 제목을 붙였는데요. 서로 다른 과거사 청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독일은 이런데 일본은 이렇다. 그러면 제가 강의할 게 없겠죠. 그죠? TV, 방송, 신문 어디서도 뭐 아베 얘기를 하면 앙겔라 메르켈 얘기가 나오고 무릎 꿇었던 빌리 브란트 수상 얘기가 사진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강의했던 시절도 있고요. 일본이 미국 때.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유명한다는 말을 제가 제목으로 붙인 거고요. 그리고 일반 강좌 평생교육에서 뭐 등등 나갈 때도 사실은 즐겨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쉬우면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더 저보다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계시더라고요. 저기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있어서 제가 좀 겁은 납니다만. 베를린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 장면, 요 지역을 한번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저 뒤가 베를린 국회의사당이고요. 거기서 아주 가까운 곳, 아주 비싼 땅값을 갖고 있는 그 노른자 땅이죠. 과거에 동래된 지역. 거기에 희한한 조형물이 있어요. 콘크리트 조각. 가까이 가보면 이제 이런 장면이고요. 사람들이 그 골목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2시간 동안 해야 되는 말인데 제가 50분 동안 정도 하고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메시지를 드릴 거고 나머지 한 50분 정도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노른자 땅, 비싼 땅이죠. 조금만 건너가면 고급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장소가 뭘까요? 어떤 인상을 받으시죠? 이 조형물이라고 제가 좀 힌트를 드렸고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뭐가 있으신가요? 비서 그렇죠. 또 거기서 줄이겠습니다.
비석 같은 느낌일 거예요. 아니면 그죠? 자, 이 오구간에서 고민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유태인 추모 시설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요. 여기서 던져졌던 고민했던 질문들이 지하로 내려가면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배경,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거기서 사망한 사람들이 이름이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고 있고요. 과거에 대한 게 기억이죠. 과거에 대한 기억, 추모, 청산 이런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한복판에 있는 저거 봐라, 동경에 가면 저런 거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베를린에서 연구를 지냈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바로 주택가에서 저희 집에서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주택가에 어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뭐가 반짝반짝하더라고요. 바로 이런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 반짝반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들여다봤습니다. 멀어서 거기를 만약에 아셔도 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이 집에 누구누구가 살다가 수용소에 끌려갔다가 몇 년에 죽었다. 이 집에 여기 있는 바로 그 앞에 있는 집 주택가니까요. 이 집에 누구누구가 살다가 언제 몇 년에 강제수용소로 가서 아우슈비츠에서 1945년 1월 6일 날 학살당했다. 이런 표지판이 있었어요. 반짝반짝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요런 것도 일종의 조형물입니다. 기억을 위한 조형물이에요. 독일어로 치자면 스톨퍼슈타인이라고 하는데 걸림돌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어요. 걸어가다가 탁 걸리는, 뭔가 타다가 멈추고 들여다봐라 그런 뜻이죠. 유럽 전역에 약 48,000개가 있다고 하고요. 지금도 발견이 조사가 끝나서 또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은 그 집 앞에 저런 것을 새기는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경우에도 슈톨퍼슈타인이 있는 지도예요.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이제 다 그래프를 클릭을 탁 누르시면 저게 어느 거리에 어느 집 앞인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제가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해봤더니 바로 거기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국가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민간단체에서 역사, 기억 이런 운동들을 하는 그 민간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를린이고요. 다른 도시로 가고 이런 조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점에 오면 또 역시 독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다. 한마디 더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본인들도 답하기가 쉽겠죠. 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종족이야, 종자야. 요즘 무슨 종족 책이 나와서 유명합니다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 비판, 뭔가 반성해서 깨닫자, 다시 하지 말자 이거하고 정확하게 그 사실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야라는 어떤 깊은 이해 그거 맞물려 있어요. 단순 비판은 쉽지요. 너는 도대체 왜 그래? 너 왜 공부를 왜 이렇게 못해? 아빠, 내 아빠 뭐 닮았잖아. 그죠? 단순 비교는 쉬워요. 단순 비판도 쉽고요. 근데 깊이 이해에 들어가다 보면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개인 간의 갈등 집단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요. 이해만 하다 보면 비판할 근거가 사라져요. 그럼 동력이 없고, 비판만 하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고요. 기억, 극복, 이해, 용서, 반성. 용서가 있어야 반성을 해야 용서해주지. 요 개념상하고 요 개념상하고 결국은 뭔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넘어가야 될 장벽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 복잡하잖아요. 아주 단순한 건데 안 풀리면 고통스럽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요. 근데 그 실마리가 하나가 풀려서 이해가 되는 순간 극복도 되고 용서도 되고 반성도 될 수 있거든요. 그들의 과거를 얘기할 때는 쉽지만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또 어렵고요. 그들과 우리는 서로 입장을 바꾸면 또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을 행했다 라고 나의 기억이 말한다.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나의 자존심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마침내 누가 이기나요? 기억이 굴복하고 만다. 니체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어요. 인간의 본성을 깊이 탐구하다 보니까 인간은 과거에 대한 참된 기억을 할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 근데 무슨 역사를 공부하냐. 자존심한테 기억이 굴복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니체 때문에 역사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우리가 과거사를 들여다볼 때 고려해야 할 어떤 깊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주제까지 오느라고 서론이 길었습니다. 두 개의 전후 서독과 일본의 과거사 극복의 다른 모습입니다. 69년, 70년 될 겁니다. 빌 브란트라고 하는 서독 사회민주당 수상이 나왔던 그 전후의 최초로 독일 사회민주당 뭐 전국은 아니지만 좌파예요. 사회민주당 우리나라에서 좌파라고 하니까 이 폴란드의 유대인 학살 현장을 가서 추모하다가 무릎을 꿇은 장면이 있죠. 수상이 심쿵한 표정으로 갑자기 무릎을 꿇어서 저 사진이 역사에 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자주 비교합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던 고이즈미 수상이에요. 그 전에 이미 나카소네 수상이 80년대에 갔는데 하도 비판이 오니까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개인적으로 간 거다. 수상자적으로 간 게 아니라 여론이 그만큼 셌던 것이 비판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뭐 공식적으로 장관들 다 거느리고 갑니다. 두 개를 우리가 비교하죠. 나쁜 놈들. 나쁜 놈들을 비교합니다. 또 심리하면 이건 뭐 다음 현상이니까 제가 그냥 생략하겠고요. 최근 경우를 일단 보자면 2차 대전 종전 기념식, 그거는 독일에게는 패전, 수치스러운 패전 기념일이죠. 승전 독일에게는 영광스러운 기념일이고, 그 독일이 80년대 중반까지는 그 종전 기념식에 초청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과거사 반성을 했었어도 가해자 피해자가 같은 자리에서 그 전쟁 때 사망한 군인들에게 같이 추모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안 하다가 최근에는 같이 손잡고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서독 수상은 거기에 추모하는 연설을 하고 반성하는 일을 매년 하고 있고요. 8월 15일날 저런 일이 언제 있을 수 있을까? 일본 문제야. 자, 목차는 그렇습니다. 독일 자발적이고 모범적인 과거사 극복 퀘스천 마크를 붙였고요. 일본 전후 브리시 형성과 도착과 과정, 뭔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일본의 오늘날 형태, 그 과거사 청산의 행태를 제가 그대로 수용하거나 용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의식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형성됐고 점점점 굳어졌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능성은 있나? 독일 경우세요. 요즘들은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연합국이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45년부터 48년 9년까지 독일은 쑥가시됩니다. 19세 이상의 청년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아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각각 스스로 입증했었어야만 돼요. 내가 나치 전범들하고 소통하고 뭐 적극적 활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네가 입증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이제 뭐 재판 대상이 됐건 아니면 자기 자유를 유지하지 못한 숙청이 됐건 승진을 못하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심하게 했죠. 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전범재판은 물론이고요. 전범재판은 한 번에 안 끝나고요. 또 분야별로 후속재판도 이어집니다. 여러 해 동안. 연합국이 주도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면 정부가 들어 서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독일 정부가 그걸 계승해서 또 하고요. 몇 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물론 47년, 8년부터 이제 냉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과거 청산 문제는 별로 안 중요했죠. 서독을 살려줘야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용부삼이 끝난 현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도 어디 숨어 살다가 아니면 잘 모르다가 무슨 자료가 튀어나왔으면 그 사람이 옛날 무슨 수용소에서 수의였었어. 그럼 재판 받아요. 최근에 90세 넘은 분들 구속되고 그러거든요. 난 병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용없어. 응징돼야지. 왜냐하면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게다가 독일의 과거사 청산의 중요한 부분은 이 재판 과정에 2차 대전 때 학살했던 그런 장면들이 속속 발굴이 돼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갑니다. 이른바 아우슈비츠 체험이란데요. 아우슈비츠를 직접 가서 보거나 그 자리에서 행동이나 그거나 하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나 참혹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매일 뉴스로 보는 거예요. 가깝게 충격을 받죠. 아니 저런 일이 있었던 거야. 물론 나중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당시 독일인들은 알만큼 다 알았다. 알만큼 다 알았다. 나중에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알기를 원치 않았다. 그렇게까지 비판받거든요. 그 얘기도 길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 말도 못하게 압박을 가합니다. 독일에게 과거 청산에 대해서. 니들은 이제 죽었어. 이게 끝장이에요.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 관련자들은 다 찾아낼 거야. 10년, 20년, 30년 간혹 지금도 발견이 돼요. 남아메리카 어딘가 망명에 숨어 살다가 발각이 되는 경우도 지금도 있어요. 1번, 2번, 3번 타계에 의한 청산이죠. 타계에 의한 청산. 강제로 거부할 수 없게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엄청난 청산의 압박을 받고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 이어서 지식인과 역사학계가 그걸 이어갔죠. 그래서 역사를 이제 반영을 하고 사전 현장 탑사도 진행하고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동독과의 체제 경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나치 과거부터 철저히 청산했나 양쪽에서 경쟁하듯이 특히 동독 경우에는 독일군이 후퇴하다가 연합국이 점령당하면서 나치 시대의 문서를 많이 동독 쪽에 두고 소련군이 진주를 해오면서 그 문서들을 많이 그쪽에다 빼앗긴 경우도 있었어요. 그 문서를 보니까 서로 초기에 정계, 경제계, 사법계, 학계에 남은 과거에 숨어있던 그 나치 장단기가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만 나서서 치지는 않았지만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던 사람들이 자료가 있어요. 같이 터뜨립니다. 서독은 나치의 후계 정부다. 동독은 깨끗한 공산주의 이상 과거. 세대 경쟁도 그래서 서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노출된 경우들이 있어요. 장관이 됐는데 동독에서 문서가 나왔는데 당시에 SS 고위 장로였었어. 그럼 이제 몹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이 자동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정도 유일무이하게 과거에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 그게 뭐가 됐건 전쟁이 됐건 인종학살이 됐건 그것에 대해서 유일무이하게 어마어마한 과거 청산의 압박을 받고 진행이 됐고요. 독일이 점점점 안정되면서는 지식인 역사학계가 그걸 이어받아서 내적, 자발적인 청산으로 가게 된 것은 60년대 후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뒤에 설명도 드릴 거고요. 시기적으로 지금 나눈 거고요. 49년, 그때 말도 안 되는 49년부터 60년까지는 라인강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독일을 재건하자. 모든 것들은 경제, 개발에, 그다음에 냉전기기도 하고요. 서방 진영에서 독일을 후원하죠. 49년 다음 해는 무슨 몇 년이죠? 1950년 세계사적인 사건. 한국전쟁이에요.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이 얼마큼 위험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과거 청산 같은 거는 이제 적어요. 거의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기적이 이루어졌고요. 안정됐습니다. 신문계 공동체, 과거사에 대해서 재판 같은 것은 이루어졌지만 누구도 들춰내기 싫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시간 강의 내용인데요. 독일인들도 사실 전쟁이나 나치 치하에서 똑같은 운명을 겪은 건 아니거든요. 정말 다양한 운명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다 죄인이 됐죠. 나치 정부 때문에 피해를 본 독일인도 있었고, 나치 때문에 땀을
뺏긴 사람들도 있고 고향을 떠나야 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수많은 드라마들이 있어요. 근데 전쟁 끝나고 나니까 하소연할 길이 없어요. 하소연할 길이 없죠. 친구의 공동체라는 표현은 긍정 부정 다 있습니다. 덮어놓자고 서로 가슴 아픈 거 하고 또 뭐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연합국에게 하소연을 할 거야, 누구에게 비판을 할 거야, 독일은 전부 못 간대. 친구의 공동체. 그러다가 한 60년 대쯤 되다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온다. 그들이 누굴까요? 과거의 나치, 과거에 했던 인물들, 친일파가 다시 온다. 뭐 이런 거잖아요. 곳곳에 옛날 낯익은 사람들이 다시 나타난 거야. 일부. 그래서 아주 비판적으로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전후에 태어난 아니면 나치 말기에 태어난 젊은이들 가운데에 히틀러가 멋있어 보이는 거. 독일은 45년부터 형편없는 나라거든. 독일인이라고 말도 못해. 어디 가고. 근데 히틀러가 했던 일을 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나옵니다. 정서적으로 너무나 억압되다 보니까 과거를 열심히 교육할 여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자극이 돼서 이제 역사가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적 청산, 자발적인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고 또 국제사회가 가만 놔두지 않고요. 아니 뭐야, 독일이 다시 나치고 가는 거야? 이런 여론도 작용을 합니다. 역사 청산이 진행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냉전이 있어서 그동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동독 공산권과의 외교 정책이 이때 터져요. 1.29 수상. 그러면서 그동안 화해하지 않았던 소련, 폴란드, 체코, 헝가리 이런 나라들하고 화해하면서 과거에 45년부터 60년까지는 아직 보상 대상되지 않았던, 왜냐하면 공산권이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없고 그런 나라들에게 대해서까지 이제 동방정책 플러스 과거 청산이 확대됩니다. 90년대쯤 되니까 저때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섰어요. 통일을 달성했던 거 헬무트 콜이라는 수상이 이끌었던 시대입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세상에 이만큼 과거 청산한 나라 있으면 손들어보라고 해. 그만큼 있으면 되지. 이제 그만하자. 역사 속에 자리매김하자. 왜 매일매일 히틀러냐. 독일 그러면 히틀러, 독일 그러면 나치, 독일 그러면 정부. 이 정상이냐? 그런 목소리들이 등장을 하면서 역사가들이 또 일부 나서서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이 진행됩니다. 뜨겁게 진행이 되죠. 역사를 자꾸 좀 굳이 터진 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 잘하는데 논문 쓰고 토론하고 하면서 그러다 넘어가신 분도 있어요. 속이 상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큰 단계로 말씀드리자면 수정주의 논쟁은 그래도 넘어가요. 극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연구가 조금 다양화될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 금기시됐던 부분도 좀 다르고 더 디테일한 자료들도 공개가 되고 그러면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는 뭐냐면요. 나치의 유태인 학살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범죄다. 오직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이다. 그걸 건드리면 수정주의다. 아니면 나치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매도될 만큼 심했어요. 제가 보기엔 제3자니까 저는 이게 말이 돼. 통일이 됐죠. 통일되니까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되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가 되었다. 가슴 아픈 얘기죠. 사실은 그동안에 독일은 누군가가 아니었다는 뜻이기도 해요. 2002년 우리가 한일 월드컵 한 거 독일 사람들이 몹시 부러워했어요. 깃발 휘날리면서 전국이 난리 법석이야. 그렇게 못해요. 그런 독일에서는. 요즘은 좀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게임을 경기한다 그러면 베를린에 뭐 브라운드burg 문 앞에 광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모여서 이제 큰 스크린 걸어놓고 이제는 해요. 이제는 합니다. 물론 과거사에 대한 여기서 겪었던 것처럼 그런 논쟁이 없는 건 아니죠. 지금도 전혀 없을 수 없어요. 학문이라는 게 그렇고 정계의 스펙트럼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 쐐기를 박는 작업을 하죠. 강제 동원자 문제가 그동안에 불충분했던 부분들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었고, 왜냐 이런 움직임은
여러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통일된 후의 독일이 또다시 민족주의로 돌아갈까에 대한 우려가 컸었어요.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그런 시점에 강제동원에 대한 문제가 또 제기가 돼요. 그동안 보상한 액수, 보상 배상한 액수를 보면 천문학적이거든요. 수백조 원일 거예요. 계산해보면. 근데 요 통일되면서 또 문제가 제기돼서 자, 기업 책임 미래라는 재단을 1998년 설립을 해서 당시에 곱하기 300을 하면 30조 원 정도 됩니다. 정부가 반 출연하고 기업에서 반 출연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그동안 불충분했던 부분들을 지원해준다. 이제 끝,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표시를 안 달았어요.